아득한 옛날 지리산 깊은 골짜기에는 달맞이 고개라 불리는 외딴 고갯마루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밤늦은 나그네들의 허기와 시름을 달래주는 작은 초가 주막이 하나 있었지요. 주막은 비록 낡고 초라했지만 그곳을 찾는 손님들의 발길은 늘 끊이지 않았습니다. 눈처럼 하얀 피부와 연꽃처럼 어여쁜 미소를 가진 젊은 주모, 연화 때문이었습니다. 연화에게는 성실하고 마음씨 좋은 남편, 민준이 있었습니다. 그는 본래 약초꾼으로 매일같이 깊은 산속을 헤매며 귀한 약초를 캐다장에 내다 팔고 틈틈이 아내의 주막 일을 도왔습니다. 가진 것은 많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세상 누구보다 행복했습니다. 해질녘 키면 주막 앞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 붉게 물드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그들의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아주 신기한 약초를 보았어. 달빛을 받아야만 자란다는 풀인데 그 향기가 어찌나 맑던지. 정말요? 그럼 내일은 제게도 그 향기를 맡게 해주세요. 우리 서방님 덕에 제가 온 산의 좋은 기운을 다 받는 것 같네요. 두 사람의 청아한 웃음소리는 고요한 고갯마루에 잔잔히 울려 퍼졌습니다. 그들의 작은 주막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그 어떤 대궐보다도 따뜻하고 아늑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시샘은 늘 가장 행복한 순간에 찾아오는 법, 그들의 소박한 행복 위로 검고 거대한 불행의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그해 가을이 깊어갈 무렵, 어느 날 아침 민주는 유난히 들뜬 얼굴로 집을 나섰습니다. 연화, 내가 드디어 그 약초가 있는 곳을 찾아냈어. 전설로만 듣던 죽은 사람도 살린다는 바로 그 근월초 말이여. 오늘 그것을 캐어오면 우린 이제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오. 그는 아내의 뺨에 짧게 입을 맞추고는 약초 괭이를 둘러매고 깊은 산속으로 향했습니다. 그것이 연화가 본 남편의 마지막 모습이 될 줄은 그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깊도록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불안감에 휩싸인 연화는 날이 밝자마자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산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색 사흘째 되던 날, 남편은 인왕산의 깎아지른 절벽 아래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관아에서는 발을 헛디뎌 실족사한 것으로 서둘러 결론 내렸습니다. 독백,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평생을 산과 함께한 사람이 산의 이치를 누구보다 잘 알던 그이가 어찌하. 남편의 장례를 치르는 동안 연화는 식음을 전폐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던 그녀는 그의 약초 바구니 안에서 은얼초로 보이는 신비한 약초 몇 뿌리를 발견했습니다. 달빛처럼 은은한 빛을 내는 그 약초에서는 정신이 아찔할 정도로 맑고 서늘한 향기가 풍겨나왔습니다. 흐느끼며 이것이 서방님이 목숨과 바꿔 캐오신 약초로구나. 연화는 남편의 마지막 흔적이라도 몸에 담고 싶은 마음에 그리고 지독한 슬픔으로 쇠약해진 몸을 추스르고자 그 약초를 정성껏 달여 마셨습니다. 약을 마시자 온몸에 따뜻한 기운이 퍼지며 잠시 마음이 평온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다음 순간 그녀의 눈앞이 갑자기 캄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그녀의 비명과 함께 세상의 모든 빛이 사라졌고 그녀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선물은 그녀에게서 세상의 빛마저 앗아가 버린 잔인한 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남편을 잃고 두 눈의 빛마저 잃은 연화의 삶은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몇 달 동안 방 안에 틀어박혀 절망과 자기 연민의 늪에서 허우적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먼저 떠난 남편을 위해서라도 다시 일어서야만 한다고 그녀는 굳게 결심했습니다. 연화는 눈물을 닦고 굳게 닫았던 주막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수없이 넘어지고 데이고 그릇을 깨뜨렸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포기하지 않고 어둠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다른 감각들을 필사적으로 갈고 닦기 시작했습니다. 시력을 잃은 대신 그녀의 청각과 후각, 그리고 촉각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설 정도로 비상하게 발달했습니다.
그녀는 손님의 발소리만 듣고도 목소리의 미세한 떨림만으로도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손님, 목소리에 찬바람이 가득하시구려. 한양 가시는 길에 좋지 않은 일이라도 있으셨나 봅니다. 이 국밥 한 그릇 더 드시고 묵은 시르밀랑 모두 털어버리시지요.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를 불쌍한 장님 주모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주모라 부르며 그녀를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연화가 홀로 힘겹게 주막을 다시 열었을 때 그녀의 곁을 묵묵히 지켜주는 이가 있었습니다. 산 너머에 사는 과묵한 나무꾼 석보였습니다. 그는 험상궂은 외모의 말수도 적었지만 그 속내는 누구보다 깊고 따뜻한 사내였습니다. 석보는 오래전부터 연화를 남몰래 흠모해왔습니다. 연화가 남편을 잃고 눈까지 멀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자신의 일처럼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날 이후 석보는 매일같이 주막을 찾아와 아무 말 없이 굳은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새벽이면 물동이를 채워놓았고 저녁이면 장작을 산더미처럼 패놓았습니다. 그는 결코 살갑게 말을 걸거나 마음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의 투박한 행동 하나하나에는 진실한 연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무꾼님, 매번 일이 신세만 져서 어쩝니까? 제가 드릴 것이라곤 이 국밥 한 그릇뿐인데. 괜찮소, 주모.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니 신경 쓰지 마시오. 두 사람 사이에는 늘 짧은 대화와 긴 침묵이 흘렀지만 그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의 마음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서서히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막에 새로운 단골 손님이 생겼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큰 약재상을 운영하는 김 영감이었습니다. 그는 인자한 미소와 점잖은 언행으로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주모, 이리 고운 나이에 험한 일을 당했으니 그 심정이 오죽하겠소. 내 남 일 같지가 않아 일이 찾아왔소이다. 그는 값비싼 약재를 선물하기도 하고 돈을 빌려주겠다며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연화의 비상한 감각은 그에게서 무언가 이질적이고 불길한 기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를 불안하게 만든 것은 그의 몸에서 나는 독특한 냄새였습니다. 약초 냄새 속에 아주 희미하게 섞인 뱀의 독과도 같은 서늘하고 기묘한 향이 그것은 그녀의 시력을 앗아간 은얼초의 향기와 놀랍도록 흡사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연화로 하여금 1년 전의 끔찍한 사고를 다시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죽음에 대한 단서를 찾기 위해 그의 유품이 담긴 낡은 나무 괴짝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손끝의 감각에 모든 정신을 집중하여 남편의 낡은 약초 도감을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마침내 그녀의 손끝이 유독 거칠고 두툼하게 느껴지는 장에서 멈췄습니다. 나무꾼님, 이 장에 무엇이 그려져 있습니까? 이것은 은얼초라 적혀 있소이다. 달처럼 생긴 둥근 잎에 밤이 되면 은은한 빛을 내는 아주 귀한 약초라 하는군요. 허나 그 곁에는 반드시 독을 품은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어 그 독을 이겨내지 못하면 약초를 캘 수 없다. 고 적혀 있소. 죽은 사람도 살리는 영약, 그리고 독을 품은 뱀, 연화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실족사가 아니라 독사에 당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때 김 영감이 주막을 찾아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주모, 더 이상 애둘러 말하지 않겠소. 이 주막과 이 고갯마루 땅 전부를 내게 파시오. 값을 두둑이 쳐줄 테니 말이오. 이 주막은 제 남편과 저의 피땀이 서린 곳입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주신다 해도 팔 생각은 없습니다. 비웃으며, 고집 센 계집이로군. 내가 좋게 말할 때 듣는 것이 좋을 것이오. 이 험한 곳에서 안못 보는 여인 혼자 주막을 운영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정녕 모르는 것이오. 내 호의를 거절하면 부인에게 좋지 않을 것이라 분명히 말했소. 머지않아 내 말이 무슨 뜻이었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이야. 그의 협박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험상궂은 왈패 대여섯 명이 주막으로 들이닥쳐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주막은 국밥 맛이 왜 이따위냐?
게다가 주인이라는 여편네는 장님 아니냐. 장님이 끓인 국밥을 어찌 믿고 먹는단 말이냐. 왈패들은 주막을 난장판으로 만들었고 손님들은 겁에 질려 자리를 피했습니다. 바로 그때 장작을 패던 석보가 몽둥이 같은 장작개비를 들고 뛰쳐나왔습니다. 이놈들! 어느 안전이라고 감히 행패를 부리는 것이냐. 썩 꺼지지 못할까. 주막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석보는 혼자서 여러 명을 상대했지만 연하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습니다. 마침 고갯길을 지나던 관아의 포졸들이 달려오자 왈패들은 꽁무니를 빼고 흩어져 버렸습니다. 울먹이며 나무꾼님. 저 때문에 일이 다치셨으니. 괜찮소, 주모. 이까지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오. 그날 밤 상처를 치료하던 석보는 무거운 침묵 끝에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주모. 사실 1년 전 주모의 서방님께서 돌아가시던 그날 나도 그 산에 있었소. 그날 오후 절벽 쪽에서 두 사람의 고함 소리를 들었소. 한 명은 분명 서방님의 목소리였는데 다른 한 명은 아주 위압적이고 거친 목소리였지. 두 사람이 심하게 다투는 듯하더니 갑자기 박하는 비명소리가 들리고는 모든 것이 조용해졌소. 나는 너무 무서웠어. 차마 가보지 못했소. 떨리는 목소리로 그럼 제 남편은? 석보의 고백은 연하의 마지막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남편은 살해당한 것이 틀림없었고 그 범인은 바로 김영감일 것이었습니다. 나무꾼님, 제 남편은 분명 은월초가 자라는 곳의 위치를 어딘가에 남겨두었을 겁니다. 그것만 찾을 수 있다면? 두 사람은 다시 남편의 약초 도감을 살폈습니다. 그때 연하의 예민한 코의 책 표지에서 나는 희미한 흙냄새와 풀냄새가 스며들었습니다. 이 안에 무언가 있습니다. 석보가 조심스럽게 표지를 뜯어내자 그 안에서 기름종이로 곱게 접어 숨겨둔 작은 약도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약도에는 은월초가 자라는 절벽의 위치가 상세히 표시되어 있었고 귀퉁이에는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듯한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약도를 읽으며 김영감을 조심하시오. 그는 산의 주인이 아니라 산을 삼키려는 독사요.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 약도를 들고 남편의 죽음에 대한 진실이 묻혀있는 그곳으로 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간의 험난한 산행 끝에 두 사람은 마침내 약도가 가리키는 절벽 아래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맞이한 것은 약초밭이 아닌 절벽을 교묘하게 깎아 만든 위장된 성문이었습니다. 이것은 비밀 창고잔소.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짙은 약초 냄새. 그것은 김영감의 몸에서 나던 바로 그 뱀의 독과도 같은 서늘한 향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그곳은 김영감이 귀한 약재들을 빼돌려 보관하는 비밀 창고였습니다. 수백 가지 약재 냄새가 뒤섞여 머리가 아찔할 지경이었습니다. 나무꾼님, 불을 잠시 꺼주시겠어요? 이제 제 코가 나무꾼님의 눈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연하는 오직 후각에만 의지했습니다. 그녀는 수백 가지 향기 속에서 1년 전 자신의 시력을 앗아갔던 바로 그 은월초의 향기를 찾아냈습니다. 이쪽입니다. 저 안쪽 가장 구석진 곳. 아주 강하고 맑은 냉기가 느껴집니다. 연하가 가리키는 곳, 다른 약재 상자들로 가려진 뒤편에 숨겨진 괴짝 하나가 있었습니다. 석보가 괴짝을 열자 그 안에서 은은한 빛을 발하는 은월초 더미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연하는 떨리는 손으로 은월초 더미를 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에 닿았습니다. 그것은 낡은 약초 괭이 한 자루였습니다. 이건 서방님의 괭이요. 괭이 자루 끝에는 남편의 표식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루의 끝부분은 검붉은 색으로 얼룩져 있었고 나무 틈새에는 끈적한 것이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숨을 들이키며 피 냄새입니다. 피 묻은 약초 괭이,
그것은 김 영감의 모든 악행을 증명하는 빼도 박도 못할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연화는 괭이를 부둥켜 안고 피를 토하듯 울부짖었습니다. 바로 그때 자신의 비밀 창고에 누군가 침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김 영감은 이성을 잃고 마지막 발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산 전체에 불을 지르기로 했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강한 바람까지 불자 불길은 삽시간에 온 산을 집어삼키며 거대한 화마로 변했습니다. 김 영감은 산불로 연화와 석보를 죽이고 모든 증거를 태워버릴 속셈이었습니다. 연화와 석보가 산을 내려오려 할 때 이미 사방은 붉은 불길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고 뜨거운 열기가 살을 태울 듯 덮쳐왔습니다. 김영감, 저 악기 같은 놈이. 주모, 정신 차리시오. 석보는 연기를 마시고 쓰러진 연화를 등에 업고 필사적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평생을 산에서 살아온 나무꾼의 지혜를 총동원하여 불길의 방향과 바람의 길을 읽었습니다. 주모, 나를 믿으시오. 산은 우리에게 길을 내어줄 것이오. 불길이 가장 강한 곳이 오히려 바람의 길이 열리는 곳일 수도 있소. 그의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불길이 가장 거세 보이는 절벽 아래 그가 예측한 바로 그곳에 무리끼가 잔뜩 낀 작은 동굴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간발의 차이로 동굴 안으로 몸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산 아래에서 자신의 계략이 성공했다고 믿던 김 영감에게 하늘의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갑자기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서 거대한 불길이 오히려 그가 있는 산 아래쪽을 향해 역으로 번져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수가. 안 돼. 그는 혼비백산하여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사방은 불의 바다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른 불길에 갇혀 비명을 지르며 끔찍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거대한 산불이 모두 꺼지고 동이 틀 무렵 연화와 석보는 검댕투성이가 된 채 무사히 동굴을 빠져나왔습니다. 온 산은 시커먼 잿더미로 변해 있었지만 두 사람은 살아남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연화의 세상은 여전히 어둠뿐이었습니다. 그녀가 허탈한 마음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려 할 때 석보가 그녀의 거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주모, 이제 다 끝났소. 이제 좋은 날만 있을 것이오. 미소 지으며 나무꾼님. 저는 비록 세상의 빛은 잃었지만 그보다 더 소중하고 따뜻한 빛을 얻었습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이제 저의 세상이고 저의 빛입니다. 그 후 달맞이 고개주막에는 더 이상 외롭고 슬픈 맹인 주모가 없었습니다. 대신 늘 환하게 웃는 마음씨 고운 안주인과 그녀의 곁을 산처럼 든든하게 지키는 듬직한 바깥 양반이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어둠을 밝히는 따뜻한 등불이 되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고갯마루 주막에는 다시 사람 사는 정겨운 웃음꽃이 활짝 피